사회학에 의해 5강 젠더와 섹슈얼리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학에 의해 그 과목은 수요일날 수업이 있는 관계로 원래는 4월 15일 선거일이기 때문에 휴강해야 하지만 3월달에 수업이 못 이루어져서 강의가 한참 연기되었던 점과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로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 주에도 수업을 하는 걸로 학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5강의 주제는 젠더와 섹슈얼리티, 우리가 4강의 주제를 사회와 생애주기 하면서 젠더 얘기를 어느 정도 다뤘는데 본격적으로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한 주제로 강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할까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프랭크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눈에는 여성으로 보이나요? 남성으로 보이나요? 거기 2014년 4월 11일 기사를 인용했는데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오른쪽에는 남자, 왼쪽에는 여자 이렇게 돼 있죠. 결론 삼아 말하면 프랭크 말로니는 60세까지 남자로 살다가 61세에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 직업을 얘기하자면 복싱 프로모터와 매니저로 일했다. 그러니까 남성 중에서도 굉장히 남자답달까 남성답달까 험하다는 일을 주로 하던 남성인데 환갑 다 지난 나이에 환갑 즈음에 여성으로 성전하는 행계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겠죠.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본인이 아래쪽에 가면 고딕을 해놨는데 보면 자기의 소감을 얘기하는 건데 언제나 드레스 차림에 하의를 신고 싶었다. 그러나 그 차림으로 복싱장에 들어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정신적으로 분열되고 있었다. 더는 그림자 속에서 살 수 없기에 수술을 결정했다. 이 짐을 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죽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 본인이 내가 여성이었더라도 나는 복싱 일을 잘했을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사례는 여기 보면 에피소드 두 번째는 브루스 제너, 그 다음에 케이틀린 제너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진에 있는 사람은 브루스일까요? 케이틀린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명한 올림픽에서도 여러 개의 금메달을 땄던 남자 육상 선수 출신의 남성이죠. 본인이 그러면서 이 사람도 본인이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브루스 제너에서 케이틀린 제너로 이름까지 바꾸어서 본인의 성정체감이랄까 되찾은 사례가 되겠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되겠지만 오른쪽에 보면 고딕으로 써놓은 부분에 인터뷰가 있어요. 남자였지만 이제 여자로 케이틀린 제너가 되면서 나는 모든 면에서 여자라고 밝히면서도 난 남자에게 단 한 번도 끌린 적이 없다. 그러면서 젠더 정체성, 젠더 아이덴티티와 섹슈얼리티는 다르다. 그래서 자신의 성 정체성은 게이가 아니다. 자신은 여성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을 한 두 명의 사례를 봐왔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이란 게 도대체 뭐고 성 정체성이란 게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앞서서 소개한 멀로니는 61세에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죠.
그래서 그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몰로니는 여성으로서 스스로 인식하는 자아 정체성이 있는데 남성의 신체를 하고 있는 현실 사이에 그 괴리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괴리감을 우리가 그 의학적 용어로 성불쾌감 내지 불편증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60여 년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성전환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출생 당시에는 남성으로 분류됐지만 스스로 자아 정체성이 여성인 경우, 물론의 경우죠. 그래서 본인은 성전환을 통해서 60이 넘은 나이에 자신의 정체감을 되찾는 일을 결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뒤에 나온 제너도 마찬가지 경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성이라는 게 남성, 여성 단 두 개만 있느냐, 여러 개 있느냐, 아니면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남성이라고 하면 다 남성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용어를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앞에 우리가 트랜스젠더 수술을 해서 여성 정체감을 되찾았다 그랬죠. 그래서 트랜스젠더란 것은 여성성 아니면 남성성으로 양분되는 지배적 사회구 규범에 의거해서 출생 또는 그러한 기대치가 계기에 대해서 규정된 양성 분열하는 젠더 행위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벗어난 젠더 정체성을 소유한 부류들을 의식해서 각종 형태의 젠더 다양성을 표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형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트랜스젠더라는 것은 우리가 겉보기에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여성으로 살아가고 싶은 여성의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이제 바꾸게 되는, 일치하지 않으면 이제 바꾸게 되겠죠. 그 행위를 이제 하게 되면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스젠더는 뭐냐? 출생과 더불어 부여받은 남성, 여성이라는 그 성별 구분이 있으면 그게 이제 남성이면 남성으로, 여성이면 여성으로 일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는 수술을 통해서 성 정체감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스젠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는 시스젠더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태어난 성정, 해박적인 성, 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감이 일치하기 때문에 별 이제 혼란 없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명한 트랜스젠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세대에는 좀 잊혀졌을 수 있겠지만 뭐 하리수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저 남자는 도대체 왜 저렇게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젠더 정체성 클리닉이라 하는 병원에서 상담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젠더 재배정을 추구하는 경향도 빠르게 젠더 재배정이라고 뭐냐면 아까 이제 복싱 프로모터 아니면 남성 육상 선수 이런 사람이 여성으로 이제 성전을 받는 거죠. 자신의 정체감도 바꾸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발달된 의료기술에 의해서 성을 아예 바꿈으로써 뭐 남성이 여성이 된다 그래서 아직도 의료기술상으로는 뭐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외형상으로 살아가면서는 여성 정체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 이제 성을 아예 바꾸는 이제 젠더 재배정은 젠더를 바꾼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는 일이 선진국에서는 뭐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면서 점점 그 경향이 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사역자들은 주로 이제 뭐 몰로니 사례 같은 걸 보면서 성이 뭔지, 젠더가 뭔지, 그 다음에 성 정체감이라고 포괄해서 얘기하는 섹슈얼리티. 그래서 옛날에 섹슈얼리티는 번역할 때 성성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즘 그냥 그 말 자체도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섹슈얼리티 그 말 그대로 그냥 옮겨서 번역하는 것 같아요. 그게 도대체 뭔지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죠.
구체적인 질문에 이제 답을 구하려고 하는 노력인데, 생물학적 성, 그 다음에 이제 남성과 여성,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규정되는 거고, 그렇게 규정되기까지에는 어떤 뭐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하고 또 자기 정체성이란 거하고 또 어떻게 연관되어서 설명할 수 있어지는가, 뭐 이에 대한 고민도 같이 더불어 하게 되는 거죠. 그러게 보면 결국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성은 남성 아니면 여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두 개의 성만 존재하는가? 뭐 그렇지 않다면 다른 성이 있는 건가? 다른 성이 있다면 몇 개나 있는 건가? 뭐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문을 던져놓고 보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의 각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본 자질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것처럼 뭐 고정적이다. 그 다음에 한 번 성을 가지고 태어나면 끝까지 그 성으로 살아간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질문 자체를 던진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이제 그걸 다시 말한다면 젠더와 성 정체성이란 것이 고정된 게 아니라 유동적인 자질이고, 그 다음에 안정된 속성이 아니라 표류되거나 불안정한 상황이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강의 목차를 보면, 순서를 보면, 우선 성, 젠더와 섹슈얼리티, 이래서 이제 개념 규정을 좀 하고, 젠더 정체성이 뭔지, 생물학에서는 또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섹슈얼리티, 성정체감, 이게 뭘 의미하는지 각각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적 행동, 성적 행위, 이것의 관계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젠더와 섹슈얼리티라는 걸 앞서서 질문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게 고정되어 있다든가 안정된 속성이 아니라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회와 연관해서 섹슈얼리티는 어떤 그 역사적으로는 어떤 그 규정을 받아왔는가, 어떤 평가를 받아왔는가. 그래서 우리는 섹슈얼리티를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남성, 여성이 이를테면은 그 사회에서 바람직한 여성상, 남성상, 그리고 바람직한 남성, 여성, 그러다 보면 남성, 여성이 사회 속에서 어떤 질서의 위치 잡고 있느냐, 뭐 이 관계도 잠깐 살펴볼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 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 사회학에서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젠더 문제에 관련돼서, 특히 젠더 불평등에 관한 관점, 젠더 불평등은 이제 이론적 관점이 되겠죠. 기능주의 갈등론, 그 다음에 이제 근래에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의 이론. 페미니스트도 따지고 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갈래가 있어서 한 세네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의 관점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 이론적 관점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논의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퀴어 이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인신매매랄까, 성노동이 어떤 그 형태로 확장되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세계적 성매매 산업, 그 다음에 성매매, 어떤 경우에는 성매매라는 표현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성노동이라고 표현하고, 만약에 성매매라고 표현하고 성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삼아 이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젠더 불평등론을 포함해서 그 앞에 있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그 사회적 구성, 요거는 이제 2부 강의고, 1부 강의는 이제 앞부분을 먼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성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학자들은 우리들의 타고난 생물학적 특성이 성 정체감이나 성적 행동을 규정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학자들마다 이제 이 성 정체감이나 성적 행동의 생물학적 특성이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그것이 결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생물학적 설명이 되겠고, 아니다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더 사회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 차이라는 것이 결국은 특정 사회의 불평등, 권력 이런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사회학자들에게는 중요한 쟁점을 주는 문제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변화해온 역사적 맥락을 사건 위주로 몇 가지 살펴보면,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많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는, 서구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성연애가 합법화된 거가 오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004년 4월에 이제 미국 내에서는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최초의 주가 나타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남성 동성연애가 게이혼이 이제 합법성을 획득한 게 1967년이고, 그 다음에 현재 무슨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들은 뭐 네덜란드나 벨기에나 캐나다 같은 여러 나라들이 이제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있다. 심지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91년에 이제 인종차별 정책을 극복하고 폐지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됐죠. 그 이후에 이제 1996년에 되면 새 헌법을 이제 만들면서 동성애자 인권을 법이 아닌 그거보다 상위의 헌법으로 보장한 경우도 있더라. 이런 역사를 보면 뭐 우리도 아마 전망하기로는 지금은 이제 유교적 관습이 포진해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라는 종교 권역에서 이 반대가 좀 있지만 전망하기로는 뭐 거의 시간 문제일 거다 이런 얘기죠. 동성애 결혼에 관련된 이제 합법화 논쟁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 경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보면 옛날에는 다 남자가 여자와 연애하고 여자도 남자와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자연스럽게 여겨졌는데, 서로 같은 성끼리 저렇게 좋아하고 결혼하고 애정을 느끼고 같이 살고 싶어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성애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성애 결혼만이 그걸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가족 구성을 하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가족의 형태다. 이렇게 전제하는 바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 젠더, 섹슈얼리티 개념을 살펴보면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게 차이가 나는데, 그게 이제 선천적인 그 차이 때문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습득된 자질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젠더 차이를 설명할 때 우리가 두 가지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섹스라는 개념하고 젠더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섹스는 생물학적 성을 표현할 때 남녀가 각기 이제 해부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다르게 태어나잖아요. 그걸 이제 남녀를 구분할 때 섹스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젠더는 그거하고 달리 생물학적 해부학적 기준에 따라서 남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문화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 뭐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할 때 남성, 여성을 이제 구분하는 걸 우리가 젠더, 사회적 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생물학적 성이라는 건 좀 애매모호한 용어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에는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용어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렇게 읽히는 거죠.
누군가와 성행위를 하다 할 때처럼 성적 행동을 의미할 수도 있고 섹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아마 호텔 사이트 같은 데서도 이 섹스라는 용어를 검색하면 검색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나오는 것도 그런 용어로 이제 읽기 때문에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는 이를테면 뭐 남녀 차이를 일컫는 생식기와 같은 신체적 특성을 이제 일컫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해부학적, 생리학적 관점이 입각해서 남성, 여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무슨 화장실을 남녀 구분해서 그 분리해 놓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 기준에 따른 거죠. 해부학적, 생리학적.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원에 가서도 우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체크받아서 이제 진단받을 때도 이 해부학적, 생리학적 관점이 입각해서 우리가 구분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성, 젠더는 거기 표현한 것처럼 남성, 여성 여기 이제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차이를 구분할 때 우리가 젠더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개념은 사회적으로 구축된 또 남성다움, 여성다움, 달리 표현하면 남성성, 여성성.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남성 정체감, 여성 정체감. 뭐 남자답다, 여자답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그거 이제 젠더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젠더라는 말 자체는 꼭 반드시 생물학적 성과 연계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멀론이나 그다음에 멀론이 같은 사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가 이를테면은 수없이 오랫동안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생물학적이나 해부학적 측면에서 보면 생리학적으로는 남성이었지만 61세에 이르러서 성전환 수술해서 트랜스젠더가 되었지만 그럼 뭐 그 이전에 자신이 이미 그렇게 느끼고 정체감을 여성으로 갖고 살아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들어 보기에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여자냐 남자냐 이렇게 따지면 여기 용어로 얘기한다면 생물학적 성인 섹스상으로는 남자. 그렇지만 그가 살아가는데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역시 이제 젠더상으로 하면 여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생물학적 성과 반드시 연계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섹슈얼리티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성적 취향, 우리가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리엔테이션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입학할 때 오리엔테이션이 올해는 없이 지나갔을까 모르겠네요.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면 소개 이런 뜻도 있지만 지향, 어떤 곳을 향해 있다 이런 뜻도 돼 있죠. 그래서 섹슈얼리티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뭐 성성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말 자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읽히는 대로 외래어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만큼 이제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번역어를 선택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런 거죠. 우선 여기 보면은 한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 성적 욕망이나 감정, 판타지, 성적 매력 같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차원의 특성을 일컬을 때 우리가 섹슈얼리티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성애자, 이성애자, 트랜스젠더 같이 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자기 스스로의 규정이나 그 다음에 성적 행동, 스타일 이런 거 봤을 때 쟤는 남자 같아, 여자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할 때도 이제 섹슈얼리티로 이제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적 태도, 행동, 관계 뭐 이런 거 관련된 사회적 규범 내지 제도를 설명할 때도 우리가 섹슈얼리티란 말을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뭐 섹스란 말과 비교해보면 그 단어가 성을 본능적인 특성으로 우리가 섹스란 단어를 쓰는데 비해서 섹슈얼리티라고 이렇게 성성 내지 이렇게 좀 확대시켜서 쓰는 말은 성적 욕망, 그 다음에 성행위가 각 사회 안에서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측면 이런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성적 취향 성적 취향 내지 성적 지향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뭐냐면 한 개인의 성적이나 성적 또는 낭만적 매력의 지향성을 말한다. 말이 좀 어렵지만 이를테면 뭐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에 대해서 성적 호기심이나 아니면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근데 이제 남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남자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성적 취향, 누굴 좋아하고 누굴 연애 상대로 뭐 생각하고 누구한테 사랑을 느끼고 이런 것 자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성적 취향 어디를 향해 있느냐, 여자를 향해 있느냐, 남자를 향해 있느냐, 뭐 남자이면서 또는 여자이면서도 여자를 향해 있느냐, 남자를 향해 있느냐, 아니면 뭐 양쪽 다 향해 있는가, 아니면 꼭 이성에만 그 매력을 느끼냐, 뭐 이런 그런 이제 우리가 지향, 취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화권에서 나오는 이 성적 취향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 요인도 같이 결합돼서 나오는 복합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크게 보면 이성애 아니면 동성애 감정 이 두 가지가 있겠죠. 반대의 성을 소유한 상대 간의 상대겠죠. 상대에게서 성적이나 낭만적 매력에 이끌리는 것. 동성애는 동성을 상대로 성적이거나 낭만적 매력에 이끌리는 것. 우리가 이제 연예인 중에서 얘기하자면 뭐 홍석천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커밍아웃을 해서 본인은 이제 남자인데 성적으로 이끌린다 이런 표현했잖아요. 여성한테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그 경우에는 뭐냐면 본인도 성적 정체감이 왜 남성한테, 그러니까 같은 동성애라도 남자지만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 이렇게 했는데 홍석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설명에 의하면 본인은 남자지만 여성 정체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좋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경우처럼 이제 동성을 상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남성이니까 동성을 상대로 성적 매력이나 낭만적 매력을 느끼면 이제 동성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남자끼리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그 남성 동성애자라고 게이라고 불리고 여성끼리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성 동성애자로 이제 레즈비언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또 남자한테도 느끼고 여자한테도 느끼고 여자이면서 또는 남자이면서도 그렇게 양쪽에 다 느끼는 거 우리가 바이섹슈얼이나 양성애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는 뭐 두 가지 처음에는 이성애만 일반적인 줄 알았는데 동성애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사실은 양성애까지도 얘기했지만 주디스 로브라는 사람은 이 성적 취향을 10가지 정도로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구분해보면 앞서 얘기했으니까 남성, 여성 각각 이성애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성 동성애자는 레즈비언, 남성 동성애자는 게이 이렇게 하면 이제 4가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양성애자니까 양성애자 여성이 있을 수 있고 양성애자 남성이 있을 수 있고 6가지.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가끔 TV를 통해서 보면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처럼 양장을 하고 넥타이를 매고 중절모를 쓰고 외출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할아버지가 옷을 반짝거리는 여성 복장을 치마만 입고 또 외출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런 경우 정기적으로 남성 복장 입는 여성, 여성 복장 입는 남성 뭐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한 또 축으로 해서 두 종류를 추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하리수나 뭐 이런 경우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하는 사람을 주로 보게 되지만 일상적으로 여성에서 여성으로 변한 남성 성전환자가 있을 수 있고 또 남성으로 변한 여성 성전환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 사례가 구체적으로 성적 취향을 보면 10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성소수자를 일컫는 용어 중에 우리가 이 용어가 LGBT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L은 뭐냐면 여기서 레즈비언 할 때 L이고 G는 게이 할 때 남성 동성애자 게이, B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그 다음 T는 트랜스젠더 이걸 포함해서 우리가 성소수자 LGBT 뭐 이런 용어를 쓰더라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남녀가 서로 다르다는 것, 그 다음에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 그 다음에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것,
그게 이제 생물학적 그 차이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 뭐 이런 걸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사회에서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생식의 과정으로 치부됐다. 그래서 현대는 생식과 분리됐다. 그러니까 옛날에 해부학적으로 여성이면 여성, 해부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면 남성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우리가 쭉 살펴본 바와 같이 트랜스젠더 얘기도 했지만 이제는 태어날 때 생식기가 어떠냐, 뭐 생식이 어떠냐 하고는 상관없이 개인이 이제 경험하고 구축하는 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삶의 영역이 달라지면 우리가 달리 해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출산 과정과 섹슈얼리티라는 것이 한 묶음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런 게 이제 예전의 관점이었는데 주류의 관점이었는데 오늘날은 뭐 출산과 섹슈얼리티가 반드시 이제 연관되진 않는다. 이렇게 입장이 이제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지배적인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게 정상이지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게 정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성애만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이성애 정상주의라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이성애 정상주의라는 것도 우리가 앞서서 서구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과정을 쭉 봤지만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상실해 가고 있는 중이다. 동성애도 인정해주는 합법적으로 동성애 연애뿐만 아니라 동성애 결혼까지도 이제 인정해주는 이제 사태 그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트랜스젠더라고 좀 더 극단적인 경우의 사례만 봤지만 우리가 그 유명한 영국 가수인 엘튼 존 같은 사람도 첫 번째 결혼해서 사실 이성애주의자로 남성이니까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나이 들어서 60인가 70 넘었을 때 젊은 남성을 만나서 그때부터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선언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죠. 이제 그런 경우처럼 서구에서는 뭐 그 드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해석에 대해서 그럼 왜 도대체 남녀가 다르다는 건 뭐고 남녀가 왜 다르며 왜 남녀가 서로 다른 이성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같은 동성에도 이끌리고 뭐 이런 게 도대체 그 왜 그러냐 뭐 이런 설명을 이제 생물학이 이제 제일 처음에 했죠. 그래서 생물학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자 여자가 다른 차이를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남자가 여자보다 성적으로 더 난혼지향적이다. 이제 진화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발달했다는 이제 생물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난혼지향적이라는 표현은 뭐 쉽게 하면 바람기가 남자가 더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를 보자. 그랬더니까 뭐냐면은 동물들은 수컷 하나가 암컷 여럿을 거느리지 않더냐. 뭐 사람이라고 다르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암컷의 바람기는 동물왕국에서 아주 흔한 관행이더라. 그래서 섹슈얼리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랫동안 지극히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연구가 잘 안 이루어졌지만 그 사회생물학자인 데이비드 바라시 같은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하기를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일부 일처제의 신화라는 책에서 뭐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볼 수 있으면 해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성의 나눈 지향성이 널리 보고되고 있는데 그런 현실에는 사실은 진화론적 이유가 있다. 남성은 일생 동안 수백만 개의 정자를 생성해서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많은 여성을 수태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컷의 나눈 지향성, 바람기로 설명될 수 있는 근거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인간의 성적 행동이란 것은 자신의 성성을, 섹슈얼리티를 여러 방식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유의미한 자질이다. 우리는 비판하는 얘기죠. 앞에 이제 바라시란 사람이 수컷은 나눈 지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도 이제 뭐 정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눈 지향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주로 이제 생물을 예를 든 거죠. 동물이나 새나 뭐 곤충이나 이런 동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개들이 나눈 지향적인 바람기가 많으니까 수컷이 바람기가 심지어 이제 무슨
원숭이의 세계에서도 수컷 하나가 암컷 여럿을 거느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증거를 대면서 수컷이 나는 지향적이니까 인간도 나는 지향적이라는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인간하고는 다르다. 지금까지 예를 든 거는 다 곤충이나 동물이고 인간의 예가 아니지 않냐. 인간은 좀 더 복잡한 그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표현이나 사용도 다른데 그게 이제 동물에 빗대어서 비유는 할 수 있겠지만 동물이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리한 주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적 행동에 끼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보면 우리 앞서서 설명했지만 인간의 성적 취향이라는 게 그렇게 남녀 단순하게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이런 차원도 아닌데 따지고 보면은 10가지 정도로 구분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프로이드 같은 정신분석학자도 인간은 나눔적 성격을 가진 괴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남자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규범이라는 것도 사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사회화를 통해서 학습되는 거다. 생물학적으로 이제 연계된 게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규범 이런 게 사회화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권에서 그 성적 규범이나 낭만적 사랑, 가족 뭐 이런 그 관계를 보면 그게 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상적인 성적 행동, 성적 매력에 대한 규범이 있어가지고서 그런 어떤 사회에서 정상적인 성적 행동은 뭐고 정상적인 성적 매력이란 건 또 뭐냐에 대한 규범이 각각 사회마다 있는데 그게 다 다르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르다는 뜻은 뭐겠어요? 본능적이지 않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뭐 후천적으로 습득된 거니까 사회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희, 뭐, 포어플레이,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사랑을 나눌 때, 이를테면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애무를 하는 그 사회가 있고, 그거 없이 생략하고 곧바로 이제 성적 행위에 돌입하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현대사회나 서구사회나 같은 경우는 전희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이제 성행위에 돌입하는 그 부족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르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보면 성적 매력 같은 관련된 규범은 주로 남자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 이제 육체적 외모를 따지고 강조하는 편이다. 사회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스티븐 로저 같은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화론적 견해는 회의적이다. 동물과 달리 인간 신생아는 출생 당시 상대적으로 신경다발 경로가 거의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라서 인간 행동이 유전적으로 제어된 본능보다는 환경에 더 심하게 좌우된다. 그 다음에 로버트 엘리아스 같은 경우는 사회학자죠. 학습할 수 있는 인간 능력은 진화론적 발달의 결과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학습된 행동의 비중이 비학습된 행동보다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의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앞서서 얘기하자면 이제 생물학적 우리가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생물학적 요인이 있다. 그 다음에 사회화 내지 사회환경적 요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생물학적 요인, 그 다음에 해부학적 요인 이런 건 이제 사회학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론이다 이런 얘기지. 스티븐 로즈나 이제 로버트 엘리아스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성행위와 뭐 관련된 성적 지향과 관련된 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서도 여자하고 남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양성 간에 나타나는 행동과 의사소통의 차이. 우리가 그 앞서서 배울 때 사회화 이론에서도 여자들은 배려나 관계 형성에 좀 중요시하고 남자들은 출세지향적인 그 욕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건 이제 길리건이라는 사람의 이론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그런 차이가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그래서 그게 혹시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것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결론 삼아 얘기하자면 쭉 이어지는 얘기가 생물학적 차이라고 설명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 사회적 차이를 설명하는 거지. 양성 간의 행동 차이가 마치 이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 여자가 너무 다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은유적 얘기가 있는데 정말 다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냐? 그리고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양성 간의 행동의 차이가 선천적 요인에 기반한다는 입장은 사회에 나타나는 젠더 불평등 역시 여기에서 나온다고 암시하는데, 양성 간의 행동 차이가 선천적 이유니까 우리가 젠더 불평등도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남녀가 다르니까 불평등이 있는 건 당연하다. 뭐 이런 암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들이 저는 진화 심리학 같은 데서는 거의 이제 남자들이 사냥하고 여자들은 집에서 있다 이런 얘기죠. 사냥과 전투를 남자들이 한다는 건 남자들이 독특한 어떤 그 자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판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예요? 어떤 부족에 갔다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사례지만 여자들이 외부 활동하고 남자들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반대로 하는 집안에서 살림하는 이런 부족도 있더란 얘기예요. 그럼 그게 저 생물학적 본능적 차이에 의한 게 아니지 않느냐. 사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선천적으로 차이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 주장에 근거를 드는 것들이 보통 진화 심리학이나 아까 데이비드 바라시 같은 일부 일처제의 신화는 건 뭐냐면은 뭐 일부 일처제가 신화라는 거죠. 동물 세계를 봤으니까 다 일부 다처제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수컷의 바람기, 뭐 수컷의 나눈 지향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인간의 특유한 자질이 있는 건데 동물을 예를 들어서 백날 얘기하면 뭐 하겠냐. 그 자료를 결국 새하고 곤충하고 원숭이하고 인간은 다른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생물학적 요소로 양성 사이에 나타나는 복잡 다단한 사회적 행동과 연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의 존재 여부가 있느냐 확인해 봤더니까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말하는 선천적 차이론, 이건 사회학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젠더 정체성 해가지고 남녀의 사회적 차이와 불평등이 왜 일어나느냐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대표적인 입장이 뭐냐면 생물학적 관점이 있고 젠더 사회화론이 있고 사회 구성주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남녀 간의 행동상의 차이를 생물학에 기반해서 설명하는 논리가 생물학적 관점인데, 이거는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많은 사회학자들이 거부했죠. 그러니까 증거 없다, 근거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가 남녀가 차이 나는 것은 사회화 과정, 우리가 앞서서 사회화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면 그 성의 역할에 맞는 그 학습을 받게 되잖아요. 여성이 예를 들면 치마를 입고, 뭐 남성은 바지를 입고, 여성은 이제 여자아이가 인형 가지고 노는 건 마땅하지만 그 장난감 권총을 가지고 논다든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뭐 거부하고 그 다음에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남성 정체감, 여성 정체감이 이제 배워서 학습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젠더 사회론이죠. 이것도 이제 사회학에서는 받아들여지는 이론이죠.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 최근에는 아예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회적인 성, 생물학적 성, 우리가 앞서 배운 바대로 하면은 젠더나 섹스라는 이 두 자질, 이게 다 생물학적 기반이 결여된 것으로 전적으로 사회적인 구성물이다. 사회에서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남성으로 살아가면 여성이라 할지라도 남성으로 살아가서 아까 옷을 뭐 남성적인 할머니가 남자 옷을 입고 할아버지가 여자 옷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그 할머니를 생물학적으로 할머니라고 그래서 남자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무슨 굳이 그 여자로 이렇게 취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성으로 살아가느냐 여성으로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남성 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걸 앞서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주디스 버틀러 같은 사람은 수행, 이행, 퍼포먼스라고 그랬죠. 거기에 따라서 남녀가 구분되는 거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여성이나 남성이야 이렇게 정체감이 부여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학자들은 인간의 행동과 사회적 산업은
복잡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성이 고착되어 있다거나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본질과 이제 연계되어 설명할 수 있다? 이거 안 된다. 이게 인정 못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 차이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본질과 연계해서 설명하는 견해를 우리가 근본주의라 그러는데, 그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근본주의는 여러 가지 결함과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18세기 중엽 이전의 서구 문화에서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이루는 행동상의 연속체로 구성된 단지 하나의 성,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견해였지만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이제 두 범주가 확실히 구분되는 성이다. 이런 인식이 부상했을 정도니까 사실 요즘처럼 남녀를 이렇게 구분하고 이런 것 자체도 최근에 뭐 한 300년 전의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성이냐 여성이냐, 동성이냐 이성애자냐, 이런 문제와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주어진 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습된 자질이다.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성향이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사회화 과정을 어떻게 겪느냐에 따라서 그 자질이 좌우된다. 라는 견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얘기하면 생물학적 관점이 거부되면 이제 사회화 관점이 남아있는데, 사회화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그러니까 젠더 사회화는 앞서서도 얘기를 좀 했어요. 사실은 사회학 앞강에서 얘기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여기서 길게 설명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보면 젠더 사회화는 주로 이제 이론상으로는 기능주의자들이 주로 옹호하는 관점인데, 젠더 사회화가 뭐냐? 우리 앞서서 얘기했지만 가족이나 매체, 대중매체 같은 사회기관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성역할의 학습. 그러니까 그냥 학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회화인데, 사회적 성역할을 학습하면 우리가 이제 그걸 젠더 사회화라고 그러는 거죠. 사회화 과정은 여러 해당 경우가 접촉하는 가운데 아동은 타고난 생물학적 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는 여자아이에 맞게 여성으로, 남자아이는 남자아이에 걸맞게 남성으로, 뭐 이런 규범과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치마 입고 바지 입고 인형을 가지고 놀고 뭐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보면은 여성들의 성역할 중에 집안에서 살림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등등 일을 했기 때문에 남성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무슨 고추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 자체를 이제 받아들여서 남자는 그러면 안 되는가 봐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시대에 따라 요즘은 바뀌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젠더 차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이 사회화 관점에 따르면 남녀는 각기 다른 역할로 사회되기 때문에 그 성불평도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기능주의자들이 이런 관점을 선호하는데, 소년 소녀들이 성역할과 남성 정체감, 여성 정체감 각기 다르게 학습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으로 이제 성장하고 남성다음 여성다음으로 이제 그 정체감을 지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건 주로 이제 뭐 긍정적인 과정도 있고 부정적인 재강화 과정. 그러니까 칭찬 격려는 뭐냐면 남자아이가 남성답게 이제 자라나면 뭐 아유 남자답네 뭐 이렇게, 넘어져도 뭐 이럴 때 넘어졌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울면 울지 않고 벌떡 일어나면 이렇게 아유 남자답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해서 이제 남성다움을 북돋워 주잖아요. 근데 이제 부정적 비난 재강화 과정 이런 건 뭐냐면 남자아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 따라서 목욕탕을 간다든가 나이가 점점 들었는데도, 그 다음 시장에 따라다니는 거야. 이러면 아유 뭐 남자아이가 아직도 엄마 따라다니네 마마보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건 이제 비난을 통해서 아유 그러면 남자는 여자 엄마 따라 저렇게 오래 다니면 안 되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성역할을 수능하도록 이제 학습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이를테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마치 일탈자 취급을 하게 되고, 남녀 사회가 바라는 남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성다움, 여성다움 있는데 그게 이제 벗어나서 이를테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뭐 하나하나 치마나 아니고 원피스 안 입고 뭐 청바지나 입고 이렇게 쭉 자라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남자아이들한테 인기가 없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규정 자체가 여성의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 자체로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고 그대로 사회되는 게 누구한테는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뒤에 얘기는 우리가 사회할 때 뭐 다 얘기했던 거니까 그 참고해서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 사회화, 젠더 사회화 이론을 살펴본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구성주의, 좀 더 뭐 사회화, 젠더 사회보다는 좀 더 남녀 차이가 왜 생기냐, 남성 다음에 여성 다음에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관해서는 좀 더 최근이자 급진적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생물학적 성은 해부학적으로 결정되었고 사회적인 성은 문화적으로 학습되었다. 우리가 앞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성 모두 섹스나 젠더 모두 사회적으로 구축된 산물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젠더의 경우 사회적 성이라는 건 젠더죠. 젠더의 경우 어떤 고정된 본질이 결여된 채로 순수하게 사회적으로 창조됐을 뿐 아니라 인간 신체 그 자체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축되고 변형된 사회적 영향에게 지배를 받게 된다. 그래서 보면 이를테면 현재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여성 정체감을 드러내고 살아가지만 구체적으로는 아예 여성으로 살고 싶으면은 해부학적으로도 여성으로 신체의 몸을 바꾸잖아요. 의료기술 발달에 의해서.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죠. 앞에 있는 그 멀로니의 사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제너의 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하리수의 사례도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무슨 피어싱 같은 경우도 굳이 무슨 여성들이 귀걸이하고 저 장신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근데 전통사회나 부족사회에서는 뭐 남성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청소년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피어싱을 남자아이들도 코에다도 하고 심지어 혀에다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그럼 그게 여성이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제 그런 정체감 자체가 이제 그 전통적인 그 고정관념은 이제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간 신체와 생물학은 주어진 상수가 아니라 주어진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인간 작용과 개인적 취사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미 인간 신체나 생물학 그러니까 뭐냐면 상수라 그러면 여자로 태어나서 평생 여자로 살아야 되지만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랜스젠더라는 방법을 통해서 남성이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그 아예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형태라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성적 지향이 이제 무슨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를테면 여성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남성을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남자인 상태는 무슨 이제 게이라고 그러겠지만 그는 아예 이제 여성으로 성적 전환을 해서 남자를 사랑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하리수 같은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뭐 미키정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하기도 했죠. 뭐 이제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성역할 학습론자들은 묵시적으로 이제 젠더 차이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지만 사회구성론자들 같은 경우는 젠더 차이에서 나타나는 일체의 생물학적 차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젠더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인지되는 생물학적 성차이와 연계돼서 생성되는 게 아니고 역으로 젠더 정체성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차이를 만들어냄으로써 형성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서 발현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섹슈얼리티, 종교, 도덕 이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죠. 서양 문화에서 섹슈얼리티는 어떤 식으로 읽혀져 왔느냐 이걸 보면 우선 그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동성애를 지금은 뭐 아까도 했지만 동성애 그 동성연애, 동성결혼이 인정되는 추세에 있지만 많은 나라에 허용하는 추세에 있지만 중세 시대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터부시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남녀에 관한 성적 행동에 대해서도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 남성들의 아까 나온 것처럼 생물학적 기반 얘기도 했지만 남성들의 바람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여성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취급하고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기독교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서양 문화에서 섹슈얼리티, 성적 행동과 관련된 서양의 태도는 거의 2000년 동안 1차적으로 기독교가 영향을 줬다. 그래서 모든 성적 행동은 자녀 출산에 필요한 것 이외에는 의심스러운 것으로 규정됐다. 그 뜻은 뭐냐면 성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이 낳는 데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성원, 사회 성원을 재생산하는 성만 바람직한 성이고 쾌락을 위한 성, 이거는 바람직한 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게 뭐겠어요? 동성애를 통해서 성적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쾌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터부시되고 금기시되고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심지어 그들은 이제 뭐 범죄자로 감옥에 보내든가 아니면은 뭐 죽이든가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지. 또 하나는 뭐겠어요? 혼외 정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합법적으로 이제 서양에서는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합법적인 결혼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장려되어 왔는데, 그 다음에 바람 피워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 낳는 것 자체는 서양에서는 도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바니까 다른 결혼 관계 이외의 사람하고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녀 출산하는 성행위만 이제 성스럽고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9세기 들어서 이 종교에 대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제 종교적 관점이라는 게 의례적 차원으로 대체됐지만 여전히 이제 좀 엄격해졌다. 남녀의 구분은 더 완화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빅토리아 시대라 그러면 영국에서 빅토리아 여왕이 집권한 시기인데 1800년대 후반을 일컫죠. 중후반을. 그때는 성적 위선으로 충만하더라. 즉 남녀에 대해서 성적 기준이 이중잣대더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 보면 많은 그 시대에는 많은 남자들이 정기적으로 결혼한 남자들이죠. 매춘부를 찾거나 내연 관계의 애인. 근데 이제 여자들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난리 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남자들은 관대하고 이중성이죠. 여자에 대해서는 매장하고. 그러니까 현재는 전통적 태도와 자유분방한 태도가 공존하더라. 특히 자유스러운 태도는 60년대 들어서 많이 이제 그런 경향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제는 뭐 혼전 성경험이 있다든가 이것도 좀 일상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성적 즐거움, 그러니까 성을 쾌락을 추구하는 성, 이것도 뭐 바람직한 것으로, 그 다음에 뭐 중요한 자질 이런 걸로 이제 변화됐다. 그렇지만 이제 그 빅토리아 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성적으로는 이중잣대였다. 이제 뭐 여전히 이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서구 영화에서 보면은 총각 파티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남자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할 때 이르러서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총각 딱지를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경험이 없으면 바보 취급을 당해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 날짜 다 받아놓고 이제 총각 딱지를 떼는 파티. 그게 이제 총각 파티 아니겠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도 순결을 유지해야 되고, 결혼한 후에도 뭐 이제 일부 종사 한 남자만 바라봐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혼전 성경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결혼한 후에도 바람을 피면 주홍글씨 이래가지고 사회에서 조리돌미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매장당한다든가, 이게 다 같은 사람인데 여성 남성에 대해서 이렇게 잣대가 다르냐? 그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규범 내지 관습을 만들어내서 실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성적 행위를 연구하는 하나의 연구가 있는데 보면 그게 우리가 킨제이 리포트 얘기를 종종 하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서점에 가면 이 킨제이 리포트가 왜 그 19금으로 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킨제이 리포트가 그 서양인들의 특히 미국인들의 이제 성적 행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경험적인 조사를 좀 했는데 그 당시에 발표로는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결과가 여럿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몇 가지만 보면 이런 거에 1940년대, 50년대 당시 성행했던 일반인들의 성적 행동에 대한 기대치와 실제 경험 간의 엄청난 차이가 확인된 연구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의 파급 효과는 컸지만 공개적인 거론은 꺼린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처럼 엄격하게 있는 것처럼 얘기된데 해봤더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 혼전 순결을 안 지키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파트너와 성경험이 풍부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경우에는 결혼하기 첫 번째 성행위가 좀 언제 있었을까 이랬더니까 청소년기 후반기에 있을 줄 알았더니까 굉장히 이런 시기에 첫 경험을 했더라. 뭐 이런 경우도 이제 그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그 다음에 결혼한 후에는 자신의 파트너에 대해서 성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줄 알았더니까 바람 피는 경우가 파트너를 3-4번씩 경험했다는 사람이 여럿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좀 그들이 기대했던 바는 조사하기 전까지 기대했던 바는 그 사람들이 서양인들이 성적으로 좀 엄격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그 자유분방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변화가 킨제이 리포트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래서 보면은 그 뒤에 이제 연구가 킨제이 이후의 성적 행동 이렇게 보면은 60년대 기존의 성행위와 관련된 규범 60년대 기존의 성행위와 관련된 규범이 이제 없어지고 성적 행동과 관련된 가치의 변화가 있더라. 그래서 그 이제 루빈이라는 사람이 80년대 후반, 그러니까 킨제이 리포트가 아까 얘기한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80년대 후반이니까 30년 지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조사를 했더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의 관계에서 성적 희열을 기대하게 되었으면 그 여자들은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이제 성행위를 하면서 적극적 이 행위를 하는 게 뭐 문제될 건 없지만 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성적 그 부분에서 적극적이라 능동적이랄까 뭐 이런 거는 이제 기대하면 안 되는 걸로 이제 취급받았는데 사회가 좀 변했다는 거죠. 그래도 성적 쾌락을 여성들이 추구해도 되는 걸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보니까 이런 건 이제 여성들도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 경향이 많아지고 있더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은 남성다움이 여전히 이제 하나의 그 사회에서 특권인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동시에 이제 하나의 부담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뜻은 뭐냐면 가부장적 사회질서 속에서는 남성다움이 살아가는데 유리하지만 그다음에 또 이제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는 밥벌이 노동을 통해서 가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 부담도 역시 여전히 있는 거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80년대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연구는 94년도에 또 한 연구가 있었어요. 섹슈얼리티의 사회적 구성 이런 거 미국 사회의 성경험 보고서 이런 부제로 붙여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거냐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킨제이 리포트 이후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자유분방한 성적 행위를 추구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94년도 조사해 봤더니까 아니로새 다시 미국 사람들은 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보수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인들의 성적 행동에 관한 근본적인 보수성이 남아있더라. 그래서 그런데도 여성들의 혼전 성경험은 좀 있지만 그래서 킨제이 보고서에 알려졌던 것보다는 미국인들이 성생활하는데 훨씬 덜 모험적이더라. 그러니까 뭐 자유분방해서 혼외정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비중이 높다든가 뭐 이런 등등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1940년대, 50년대 그렇게 자유로운 성적 분위기에서 뭐 그다음 80년대 조사했을 때도 안 드러나던 게 94년도 조사했더니 미국인들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인 성향으로 돌아갔느냐, 행동에 있어서도 보수성으로 회귀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좀 의심한다는 얘기죠. 그 자료가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성적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조사, 아까 릴리안 루빈이라는 사람의 조사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연령대 13세에서 48세 연령인 미국인 1000명을 대한 면접 조사를 인터뷰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까 킨제이 연구 이래에서 성적 행동 및 변화가 드러나는데 성적 행동 그 이전 세대보다는 더 어린 나이에 시작하고 첫 경험을 10대들의 성경험도 성인만큼 다양하고 풍부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킨제이 리포트도
리포터도 5, 60년대에 조사했을 때, 생각보다도 이렇게, 자유분방하나? 미국인들이? 뭐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더 진전됐더라, 이런 얘기. 90년에 조사해봤더니.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 여자들이 그 성적 관계에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게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구체적으로 그런 걸 실행에 옮기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연구가 하나 있고, 아까 그래서 그 뒤에 있었던 90년대 연구가 이제 그런 게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연구 결과를 하나 보면, 카스 우터스라고 하는 사람의 조사 결과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섹스 앤 매너스, 그러니까 이제, 섹스와 예절, 뭐 이런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 그 나라를 조사했는데, 영국, 독일, 네덜란드, 미국의 이제 젠더 관계와 섹슈얼리티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였는데, 이것은 아까 릴리아 루빈처럼 인터뷰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뭘 조사했느냐, 주로 이제 그 매너들을 서술한 책을 가지고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헌 조사죠. 19세기 말 20세기 말까지에 이르는 매너에 관련된 책을 가지고 이제 소책자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조사해 봤는데, 그래서 1902년 같은 경우에 봤더니 그 여성을 위한 에티켓 이런 책 속에서 어떤 숙녀들이 고집하지 않는다면 함께 먹은 식음료의 비용은 남성 몫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하게 되면 돈 누가 내냐? 1902년만 해도 남자가 내는 게 멋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남자가 매너 지키려면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야지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80년대 됐더니까 1980년대 한 100년 지나서 그 책자 같은 걸 봤더니까 뭐냐면 더치페이가 일반화더라는 얘기, 고잉 더치 이래가지고서 데이트 비용 분담하기 관행이 철저히 뿌리낸 데이트 비용에 대해서 분담하는 관행이 철저히 이제 뿌리내려졌다 이런 얘기예요. 조사한 이후에 4개국 모두에서 아주 형식적이고 고답적이었던 매너 방식이 보다 유연한 구애 방식으로 수용돼서 비공식적인 코드로 그 방향이 바뀌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기대, 여성에 대한 기대, 남자는 이래야지, 여자는 이래야지 이런 게 변화를 겪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